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려 제6대 국왕 성종 때 한국 역사상 최초의 명목화폐인 건원 중보가 발행되었다. 명목화폐란 화폐를 구성하는 재료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적으로 그 가치를 규정한 화폐를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건원 중보가 구리가 아닌 철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구리는 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한 철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철저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철은 습기에 약해 쉽게 녹슬었고 표면이 거칠어 외형도 투박했다. 화폐는 장기간 형태를 유지하며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철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실제로 사용 과정에서 녹이 손에 묻거나 형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백성들이 사용을 기피하였다. 또한 당시 고려는 건국 초기 단계로 지방까지 화폐를 보급할 수 있는 유통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조건이 결합되면서 건원 중보는 수도 개경의 관영 주점과 다점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는 데 그쳤고 전국적인 화폐 경제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약 100여 년이 지난 1101년 고려 제15대 국왕 숙종은 구리로 만든 동전의 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송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동생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의천은 화폐의 장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현물인 쌀이나 옷감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만 화폐는 물리적 손실이 적어 가치 보존이 용이합니다. 또한 화폐는 가볍고 운반이 편리하며 거래를 수량이 아닌 숫자로 환산할 수 있어 가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 국가는 화폐 발행을 통해 주조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관료의 봉급을 현물 대신 화폐로 지급할 경우 곡식을 절약하여 흉년시 구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종은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101년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해동통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등의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하였다. 이 시기에 발행된 화폐는 철전이 아닌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다. 동전은 철전에 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내구성이 뛰어났다. 철은 습기에 노출되면 쉽게 부식되지만 구리는 상대적으로 부식에 강해 장기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화폐는 형태가 유지되어야 교환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둘째, 가공이 용이하고 신미성이 우수하였다. 구리는 녹는 점이 비교적 낮아 주조가 쉽고 세밀한 문자와 문양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해동통보나 사만통보에 새겨진 유려한 서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정교한 물품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소재 자체의 가치가 높았다. 당시 구리는 철보다 희소하고 가격이 높은 금속이었다. 따라서 화폐가 유통되지 않더라도 금속 자체의 가치가 남는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은 초기에는 여전히 개경의 요식업과 약방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되었다. 숙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숙종은 지방의 주현에 명령하여 남는 곡식을 활용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동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장 창출 전략이었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숙종 9년 7월 주연에 명하여 미국을 내어 술과 음식을 파는 점포를 열고 백성들의 무역을 허락하여 화폐의 이로움을 알게 하였다. 이때 화폐가 유통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으나 백성들이 가난하여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기록은 화폐 유통이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 즉 잉여 생산과 소비 능력,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산지가 많고 기후가 척박해 농업 생산력이 낮은 한반도만을 영토로 보유했던 고려는 농업 생산력이 높은 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과 일본에 비해 화폐 유통 측면에서 확실히 불리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숙종은 이러한 영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동전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서경, 남경, 동경 등 주요 도시에도 주점, 다점, 약방이 설치되었고 화폐 유통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교통 거점인 역과 원에서도 요식업이 발달하면서 동전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요식업과 약방에서 화폐가 빠르게 정착된 이유는 경제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요식업에서는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쌀이나 삼배와 같은 현물은 단위가 커서 소량 거래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를 나눠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쉬웠다. 반면 동전은 규격화된 단위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 국수 한 그릇 5립, 만두 한 개 3립과 같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약방에서는 더욱 정밀한 가치 척도가 필요하였다. 약재는 종류와 희귀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기 때문에 쌀과 같은 현물만으로 가격을 환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동전은 이러한 복잡한 가치를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약방에서도 동전이 활발히 유통되었다. 고려시대 요식업에서 동전이 활발히 유통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고려 중기의 문신 이규보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개경에는 술집이 많으니 동전 100립쯤 지팡이에 매달고 다니시오. 개경의 주점은 낮에는 청루, 밤에는 홍등가 형태로 운영되며 도시 소비 문화를 형성하였다. 술과 안주의 가격은 동전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고 소비자는 자신의 화폐 보유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다.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한 당시 물가는 다음과 같다. 술 한 사발은 동전 한두 니플, 간단한 안주는 한두 니플, 국수나 만두는 3-5립 정도였다. 반면 고기 안주나 고급 술은 수십 립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즉, 동전 몇 립만으로도 기본적인 식사와 음주가 가능했으며 이는 화폐의 실질적인 사용성을 높이는 요소였다. 당시에도 술의 등급에 따라 곁들이는 안주가 달랐다. 막걸리에는 채소나 국물과 같은 소박한 안주가 주로 곁들여졌으며 이는 일반 백성이나 하급 관리들이 즐기던 조합이었다. 이때는 동전 한두 잎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금에 절인 채소, 나물 혹은 따뜻한 국물이 대표적인 안주였다. 저렴하면서도 포만감을 채울 수 있는 실용적인 구성이었다. 반면 청주에는 보다 격식 있는 안주가 따랐다.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즐기던 이 술에는 설야맥이나 꿀과 기름으로 만든 유밀과와 같은 고급 음식이 곁들여졌다. 이러한 안주들은 상당한 양의 동전이 필요했던 이른바 고급 메뉴에 해당하였다. 축종의 화폐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는 주 조차액을 통해 재정을 강화할 수 있었고 곡식 소비를 줄여 구유 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재정 기반은 남경건설과 대규모 대외 원정 추진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화폐 경제는 동시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화폐 유통이 매우 활발하였다. 거래의 대부분이 동전으로 이루어졌고 세금도 동전으로 납부하는 전납 방식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자체적인 주조 기술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나라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화폐 경제를 발전시켰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800억 개의 송나라 동전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 인구를 고려할 때 1인당 약 10,02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고려는 자체적으로 질 좋은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전 사용이 요식업과 약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일본은 자체 주조 능력이 부족해 송나라 동전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이 여러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며 활성화에 성공하였다. 고려와 일본의 차이는 영토의 생산력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섬나라 특유의 온난습유난 기후로 인해 같은 땅에서 1년에 여러 번 농사를 짓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여 잉여 생산물이 풍부하였다. 잉여 생산은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화폐의 필요성과 가치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우리 일본은 농사가 매우 잘 되어 쌀이 남아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농사에 종사할 필요는 없으니 일본은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도록 하라. 이처럼 일본에서는 잉여 생산물의 증가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고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화폐 경제도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자 현물 거래는 점차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반도는
겨울이 춥고 봄철 강수량이 적은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결과 잉여 생산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 어려웠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물건 거래 시 동전보다 쌀이나 삼배가 교환 수단으로 더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사에 기록된 백성들이 가난하여 화폐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구절은 단순한 생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잉여 생산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려는 일본보다 발달한 화폐 주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토지 생산력의 한계로 인해 화폐 경제의 발전이 일본보다 뒤처졌다. 결국 고려에서 화폐가 제한적으로 유통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와 잉여 생산의 부족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을 중시한 고려 왕조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화폐 사용의 확산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개경과 주요 도시의 요식업과 약방을 중심으로 동전이 유통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고려 사회에서 화폐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화폐 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나라였다. 단순히 화폐를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도에 따라 고액권과 소액권을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동시대 일본에 비해 선진적인 화폐 체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동시대 일본은 동전을 1000개씩 묶은 관을 고액권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반면 고려는 은병이라는 고액권 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해 사용하고 있었기에 배량의 물자를 조달하는데 훨씬 편리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쌀 30가마니를 산다고 했을 때 일본은 무거운 동전 15,000개, 60kg을 지불해야 했지만 고려는 가벼운 은병 1개, 600g만 지불하면 되었기 때문에 훨씬 편리했다. 즉 화폐 주조 기술과 화폐 관리 능력에서 고려가 일본보다 앞서 있었다. 하지만 땅의 한계로 잉여 생산물이 부족해 화폐 경제의 발달이 일본에 뒤처졌고 국력과 경제 규모 면에서도 뒤처지게 되었다. 이양법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이 보급되어 잉여 생산물이 증가했다면 고려는 본격적인 화폐 경제 체제로 편입되며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양법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에 고려가 멸망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성리학 국가 조선이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화폐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